네, 서영주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본색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현주 의원도 나오시기로 했었는데 원래 나왔어야 되는데 국민의힘 탈당하고 나서 탈진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제 큰 결심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페북에다가 본인의 생각과 판단을 담담하게 적어놨던데 예. 제 생각과 거의 한 99% 싱크로율이 똑같아가지고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이 부분 우리 사회는 운동권보다 검찰 세력의 기득권이 더 심각한데도 윤 정권과 국민의힘은 스스로 기득권을 청산하고 더 잘할 생각은 안 하고 여전히 운동권 청산만 외치고 있다. 거의 어떤 대부분이요. 거의 대부분이. 대부분. 처음부터 끝까지.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주식 투자를 좀 하세요. 어제 하루만 아주 상당한 금액의 마이너스를 기록해가지고 좌절스럽더라고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그렇죠. 네. 와, 내 진짜 그저께 팔았어야 되는데 막 그 생각을 하고. 지분이 있으시죠? 집은 제 집은 아니고요. 와이프 집이고 다행히 뭐 대출은 없는데요. 저는 진짜 집도절도 없는 예. 그냥 거렁뱅입니다. 아니죠. 아니 뭐 자유인이죠, 자유인. 일심동체인데. 아니 근데 예. 저는 제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같은 공동 소유라고도 생각 안 하고 저는 제가 선물로 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산에 있는 거 일산에 있는 무슨 선물로 멋있다. 멋있는 남자네. 그러니까 일산에 이 있는 방송을 저희 와이프가 안 봐야 되겠는데. 조그만 집인데 네. 어쨌든 저는 그냥 선물로 줘가지고 서영주 대변인은 네. 주식이나 부동산 좀 주식은 뭐 조금 있는데 네. 안 본 지 오래됐고요. 아주 폭망해서요. 네. 이제 화가 나서. 화가 나서.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 신규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진정해야 되고. 진정하세요. 저는 집은 무주택입니다. 아직. 무주택. 예, 예. 그래서 뭐 집에 대한 소유욕이 좀 적나 봐요. 아니 근데 미국은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일본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불만은 경제 잘못한다고 그렇게 또 요구를 해요. 네. 비판도 많이 하고. 근데 우리는 인플레이션은 미국보다 더 심해졌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주가 이 모양이죠. 네. 부동산은 아예 거래가 안 돼. 안 돼요. 그냥 불안한 게 이게 별로 떨어지지 않고 거래가 안 된다는 거는 사람들이 더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어요. 멈춰져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그쵸. 들어요. 다 정지돼 있어요. 예. 그럼 그건 죽은 거잖아요. 네. 그 상당히 그렇죠. 그러니까 우려스러워. 멈춰졌다는 건 뭐냐면 가장 큰 건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나 경제 정책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무능 이런 걸 다 떠나서 좀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요인들을 제공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뭐 움직이는 것마다 이게 더 심각한데? 민주당 탓입니다. 그런- 대통령께서 어제 이런 탓을 하니까 사람들이 뭔 소리 하는 거야 네. 이런 거거든요.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국민을 위한 개혁적인 법안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데 의석수가 적어가지고 야당이 발목 잡아가지고 맨 그 소리만 제대로 하다가 된 2년을 갔어요. 정책을 집행 경제는 다 못하고 있습니다. 내팽겨지고 오늘 어떤 거를 그러면 시행을 해야 돼요? 민주당 탓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 얘기만 네. 주구장창 2년 동안 했는데 아니, 어제-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어제는 대통령이 민주당 탓 이야기는 안 한 것 같긴 하셨어요. 한데. 했어요? 하셨어요. 아, 느래요. 아, 하셨어요. 어쨌든. 기승전 민주당. 깜짝이다, 깜짝. 예. 대통령령을 통해서 바꿀 네. 수 있는 것들은 다 바꾸겠지만 예. 야당이 다수 의석 점해가지고 법안 제대로 통과도 안 시켜요. 아니 저는 솔직히 민주당이 다수석이라고 매일 이렇게 탓을 하는데 네. 만약에 국민의힘이 다수석이어가지고 네.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뒷받침했다고 생각해봐요. 음. 이거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반대로. 상속세 이야기를 하던데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네.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상속세가 우리가 높기 때문이고 상속세를 폐지하면 가업 상속도 잘 되고 근데 가업 상속 제도는 이미 있는데 그 뭐 하여간 여하튼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거는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상속세 때문이다 세금 때문이다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두 개를 연결시키는 것은 좀 동의하지는 않지만 음. 상속세나 증여세가 정말 이례적으로 너무 높아서 투자의 의욕이 좀 없어지고 좀 위축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물론 상속해줄 것도 없고 상속받을 것도 없지만 아니 한 10억, 증여세가 10억 정도 상속을 해줘도 부인과 네. 아들, 딸, 한 자녀가 2명이 있다면 네. 제가 한참 이제 경제 전문으로 할 때는 제 기억에는 한 30억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가족이 4명 정도면 그 세무사 사무실에 가시면 회계사 사무실에 가시면은 거의 영원 나올 수 있게 해드립니다.
현재 제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공제할 수 있는 액수가 굉장히 많고. 예. 그러니까 아까 최경영 앵커님께서 모두 발언의 10%만을 위한 경제 정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만을 위한 경제 정책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1%와 예. 10%의 부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비교가 안 돼. 지금도 한 30억 정도는 거의 상속세금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30억이라면 일반 서민들은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정부는 그것만 보여요. 30억 정도는 뭐 그 윗사람들의 지금 상속세를 그렇죠. 뭐 없애겠다는 300억 거거든. 뭐 예. 이제 3천억 막 이제 예를 들면 100억 단위로 가는 거죠. 예. 뭐 스케일이 클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 부분도 어떤 주식시장의 일부 요인은 될 수 있겠죠. 근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장 큰 요인들은 우리는 대한민국은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저는 안보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안보 문제부터 시작해서 기업 투자 물가 이런 게 복합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 한반도가 불안하면 예. 기업 투자 부분도 불확실성이 높잖아요. 안 음. 움직이잖아요. 저는 그런 것까지 좀 거시적으로 보고 가야 되는데 이제 선거 앞두고 나서 어떤 뭐 부자층이나 아니면 좀 가진 분들에게 뭔가 좀 표를 얻기 위한 게 아닌가 아니면은 좀 경제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을 모르는 게 아닌가. 예.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 어제 대통령 말씀 중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주식 활성화 관련해서는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서 제도적인 보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우리가 이것은 금지하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금융투자 소득세 이것도 좀 완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공매도나 금융투자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에게는 무제한적으로 혜택을 주는 측면이 많거든요. 그런 제도적인 개편을 거의 2년 다 돼가는데 왜 아직도 안 하면서 이런 것들을 그냥 무조건 완화하고 금지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그 부분은 좀 반성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그냥 제도 탓으로 하시더라고요. 제도를 바꾸고 변경시키고 개선해야 되는 것이 집권 세력, 정권이 할 일인데 이게 조금 유체이탈화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뭘 근데 저는 잡탕 찬성. 공매도 폐지, 금융투자 소득세 이거는 대폭 완화 아, 그래요? 찬성은 하는데 네. 이거 제도적인 보완 왜 안 하시는지 근데 아직까지. 공매도 폐지도 이거는 논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금융이라는 것은 국내 금융도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글로벌 금융이기 때문에 공매도 부분에 있어서의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이게 금지되는 나라가 거의 없잖아요. 예. 없는데 그런데 이제 이 차별적인 대우. 차별적인 대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반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이제 된다. MSCI랄지 이런 거는 또 지수 편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건 스탠리 인덱스 지수에 거기에 들어가려면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그렇죠. 선진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해야죠. 그러면 공매도도 완전히 전면적으로 풀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24시간 환율 시장도 개방을 해야 되고 그게 지금 외국 투자자들이 다 원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를 쭉 해왔다가 갑자기 이제 공매도는 폐지하겠다 이래버리면 외국 투자자들은 안심하고 투자할 수가 없죠. 그러면 MSCI의 개발도상국 지수로 중국이랑 같이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포션이 아주 제한돼 있거든요. 그러면 선진국 지수로 편입하면 주식시장에서는 저거는 막 한 1000포인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호재다.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어떤 역대 정부건 보수 정부건 진보 정부건 그 이야기만 주구장창 해왔는데 되게 공매도랄지 금투세랄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아까 되게 포퓰리즘적이고 장 소장님이 정확히 지적하신 거예요. 세금하고 주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건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도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게 세금하고 부동산 가격하고 연결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나 토지세나 재산세를 제대로 매기고 싶으면 그런 세제 정책 안에서 그냥 하면 돼요. 그것과 부동산 가격을 연동시켜 가지고 이거를 하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거야. 이게 잘못된 아이디어라는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신문을 좀 언뜻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도 이게 똑같은 봤는데 이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풀어주면 주가가 올라갈 거다. 주가는 기업의 수익과 관련돼 있어요. 아니 이거 있잖아요. 네, 얼마 전에 이상한 이야기야. 삼성에 네. 이부진 뭐 이런 홍라이 여사 네. 이 상속세를 내려고 네. 증여세 내려고 주식을 팔았다. 2조 원어치를 팔았다. 풀렁매가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이거 상속세, 증여세 이거 좀 손을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으로 저는 그걸 보면서 그 현상을 보면서 어떻게 느꼈냐면 78,000원까지 올리고 적정선에서 한 10% 정도 낮춘 상황에서 73,000원 선에서 블락딜을 했었거든요. 네. 그것 자체가 오히려 상속세를 내기 위한 어떤 밑받침을 많이 한 게 아니야. 왜냐?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보다 낮았죠. 근데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가 이게 음모론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상식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몰랐을까? 삼성전자 4분기 순이익이 그 정도 시장 기대치보다 낮다는 걸. 근데 이제 1분기나 4분기부터 1분기부터 특히 좋아질 것이라고 하면서 쭉 그 땔감을 뗐거든. 네. 중시시장에서. 그러면서 78,000원 거의 8만 원까지 가려고 했어. 그러면서 10만 전자 이야기가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그 블락딜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몇 개월 전부터 본인들끼리 큰 2조 원을 파는 거야. 2조 원어치를 파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주가 같은 경우도 그 전에 한 몇 개월치를 이렇게 보는 거거든. 세금처럼. 그러면 그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싼 가격에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싼 가격에 팔아야 되고 어떻게든 적은 주식을 내놓고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주가를 대주주나 경영진들이 좌지우지하면서 소액주주들을 잠깐 끌어당긴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행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네. 금투세 뭐 이런 걸 완화라든지 공매도 폐지 금지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제도를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언뜻 아이디어 차원에서 던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도 문제야. 막 던져. 금융투자소득세 이거 뭐 고치려면 분명히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고 네. 기획재정부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재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2024년 경제운영 계획에는 이게 없어요. 없고 그냥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재부랑 뭐 면밀하게 이거를 검토하거나 논의하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이거 선거 앞두고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네. 그냥 선거 앞두고 이게 경제가 망가지든 말든 일단 그 올해 총선에서 좀 많은 표들을 좀 끌어와야겠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나하나 이거 펀더멘털을 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확실하게 쳐내면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경제 정책을 짜는 이유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경제 정책 이거 하나 탁 갖다 해서 경제가 확 좋아진다? 그러지 않아요.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대한민국 경제가.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나라 곳간을 관리하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봐야겠죠. 최수장이니까. 그러면은 곳간을 채우려면은 대부분 조세 정책의 기본은 뭐냐면 돈 있는 곳에 그렇죠. 세금 걷는 거예요. 그냥 돈 있는 곳에 세금 걷는다. 이게 기본 정책인데 돈 있는 곳에 세금을 안 걷고 엄한 데에서 세금도 못 걷고 있죠. 지금 세수 부족이 60조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라 살림을 하려고? 아니 최근 한 달 동안 쏟아진 감세 및 민생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동아일보에서 도표로 만들었거든요. 예. 이 정책 중에 20개 중에 11가지가 세수가 이제 감소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동아일보에서부터 다 지적을 퍼져요? 했어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으로부터 한 110조 정도 마이너스 통장 빌렸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맞죠. 예, 그런 식으로 하면은 국민들한테 근데 그게 사실은 정통으로 하면 정부가 돈이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하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그건 또 욕먹으니까. 그거 하면 욕먹으니까. 그 저희 정치적인 판단하는 거예요. 예. 민주당에서는 우리나라가 뭐 저희가 의석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니 기축통화가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네. 경제정책 대안 제시 안 하는 겁니까? 기축통화를 기축통화국으로 저희는 기축통화는 어포지트 파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판을 할 뿐이죠. 정책을 수립하는 건 윤석열 정부죠. 근데 저희가 뭐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정치 얘기하시죠. 정치 분석에 대해서. 아니 우리 근데 얘기를 너무 많이 했고. 아, 네, 좀 너무 속상했어요 어제 진짜. 예. 아니 그 저출생 공약이 발표가 돼서 저는 경제 이야기를 쭉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돈이 이렇게 부족한데 세금은 계속 깎아준다고 하고 그리고 이재명 한동훈 두 여야의 두 수장은 저출생 공약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맞아요. 이 공약은 다 돈 드는 공약. 다 돈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디에서 그러면 돈을 땡겨서 할 건지 그것도 참 궁금하고요. 그에 대한 답은 아직 못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집행력이 있는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정책 개발을 잘 하라라고 정책에다 지시를 하셨으니까 지켜보시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저출생 요약은 이건 너무나 오래된 우리 오래됐어. 숙제였어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은 수반이 돼 있지요. 근데 이제 그 부가적으로 이 세수를 어떻게 더 부어야 되면 어디서 마련하지?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멈추는 거죠. 그렇죠. 그냥 공약이 되는 거예요. 예. 발표는 하고 빌공짜. 진행은 안 되죠. 예. 왜? 이거는 예산 수반 정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은 우리 그 윤석열 정부를 보면 윤석열 정부 욕을 하는 게 아니라 현 정부를 보면 정책을 수반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 곳간살림하고 이걸 매칭을 못 시키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거 보면 다 그래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 문제도 그러려면 야당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 이거는 주고받고 하면서 예산을 나누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도 정치적으로 이렇게 풀지를 못하니까 협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정지돼 있어요. 정치가 정지되니까 경제도 정지돼 있어요. 민생 정지되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얘기하는 여러 가지 답답한 어떤 이런 생각까지 정지되겠어요. 제 생각도 정지되겠어요. 생각하기가 싫어요. 파주는 용주.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좀 이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대안이 없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답답합니다. 합니다. 예. 근데 계속 예. 거기에 일관된 말씀이 뭐냐면 예. 민주당이 협조를 안 해줘서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발목 잡아서 내가 제대로 국정 운영을 못하고 예.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다수당 우리 국민님이 아니 그러면 좀 협조를 바라시든지 네. 그것도 아니고 주구장창 뭐 매일 검찰 수사만 하고 민주당 탓하고 전 정권 탓하니 뭐 대화가 되고 협치가 되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아무것도 부분이 못하죠. 있어요. 저는. 아니 그러면서 이제 말싸움만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찔렸다가 네. 그 습격을 받았다가 지금 아파서 돌아온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안 되니까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이제 누가 나를 죽이려고 했는지 주체는 안 나왔어요. 그러죠.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그 정도면 망상이다 이렇게 이제 대응을 했는데 이것도 왜 이런 식으로 말싸움을 걸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네. 복귀 일성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부적절하다. 사람이거든요. 여기는 원한이 느껴져요. 원한이 느껴진다. 네, 죽지 않는다. 가로 네. 열고 생략된 것은 두고 보자. 네.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면은 정말 가만히 있지 않겠어라는 어. 원한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송인인가? 아니 야당 지도자로서 조금 더 큰 아젠다나 네. 일성을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본인과 관련된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네. 그러니까 처음 보름 동안 생명이 정말 위험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회복을 하시면서 일성 본인 얘기하지 마시고 국민 얘기를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아니 들어요. 그 말도 맞는데 네. 아니 정치권에서 특히 상대 당의 비대위원장이 대표도 없는 상황에서 그 연민이나 이런 걸 해주면 안 되나? 아니 그래서 잠깐만 그러니까. 제가 아니,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얘기하세요. 뭐냐면 한동훈 얘기하시라. 비대위원장이 네. 정말 거의- 병문안을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그런 인간적으로 그냥 연민을 느끼고 아이고 안 됐습니다. 뭐 근데 이제 잘 회복하셔가지고 같이 좋은 정치 해보시죠. 이 정도로 그냥 하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삭막해? 삭막한 게 아니라 애시당초 이분들에게는 감성 공감 지수는 제로예요. 머릿속에 그냥 계산하고 셈법과 그다음에 어떤 대결 구도만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날이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날만 서 있고 왜 이래? 기본적인 인간적인 감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봐봐요. 이재명 대표 물론 뭐 발언이 부적절하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아니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당 대표를 떠나서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면 그렇지. 이런 얘기 할 수 있지요. 네. 왜냐? 검찰 법으로 죽여보고 검찰 장악해서 검찰로 2년 동안 계속 죽였잖아요. 지금도 재판받고 언론 장악해서 펜으로 죽이려고 계속 이재명 대표 죽인다. 이 두 개를 비판하면서 본인이 피습을 당해서 하지만 나는 죽지 않는다. 야당 대표 당신들이 아무리 이런 식으로 죽이려도 죽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이 정도 나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차라리 그냥 침묵하는 게 나아요. 침묵하든지. 침묵하든지 아니면은 뭐 그건 이해한다. 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오해 없으면 좋겠고 앞으로 여야 협치를 하겠다라고 빠져나가면 돼요. 좀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오해를 풀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망상이다. 라고 하면서 이명박은 내가 봐서는 장관할 때나 비대위원장 할 때나
뭐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서 부대변인 말씀이 맞는데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요 얘기도 하시고 국민을 위한 뭐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도 하셨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주목받는 것은 이 발언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발언을 안 하고 그 얘기만 보도가 됐으면 많은 국민들이 동정심도 아이고 저렇게 목숨까지 위태로웠는데 국민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감동도 하고 동정도 좀 보내고 그러면은 조금 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했던 분들도 마음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됐을 텐데 여기서 느낀 게 저는 조금 원한이 있어서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줄곧 참 이 2년 동안 국민의힘의 얘기를 보면 그런 느낌이야. 때려놓고 야, 감정은 없었어. 아니 뭐 그런 건데 원한 같지 마. 아, 잘 봐요. 이게 뭐냐면 이상하게 민주당에는 네. 성인군자가 되기를 요구해. 저는, 늘 도덕적이어야 네. 되고 늘 이렇게 네. 너그러워야 되는데 네. 왜 너 너그럽지 않아? 돈봉투 받은 게 왜 그러면 성인군자가 도덕적입니까? 아니야?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봉투 받은 거 그러면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엄격해야 돼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장 엄격한 이 집단은 민주당이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당연히 왜 그랬어 이런 거야. 그리고 우리한테 왜 그래? 니들 이러니까 우리도 하는 거야. 이게 큰 축으로 왔던 거예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지 않는 야당의 그게 강력한 국민들이에요. 무기는 도덕에 기반한 국민적인 지지예요. 성원이에요. 음. 그 힘을 갖고 여당을 견제하는 건데 도덕적으로 너무 지금 민주당은 스스로 관대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도덕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관대하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그거는 비판만 하는 아니 그러니까 것보다는. 모든 사람은 스스로를 이제 돌아보고 네. 도덕적이 그건 맞지. 이게 위에서 가는 그거 거지. 맞지. 완벽하게 도덕적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아니 최소한의 도덕을 지키라고요. 돈봉투 받은 거 지금 잘한 거냐고. 그러니까 돈 봉투는 전체 민주당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고쳐야 될 하나의 부분인 것이지. 솔직히 안 하잖아요. 돈 봉투를 받았다 해서 민주당 전체가 부도덕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정쟁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분들에게 어떠한 당에서의 징계라든지 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택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 비판을 뭐 하는 거죠. 안타까운 점은 송영길 뭐 전 대표님 그러게 계시고 네. 그다음에 관련되신 분들 뭐 윤관석 의원도 그렇게 되셨고 뭐 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 부담감을 안고 본인이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정도면 되는 것이지. 저는 제 생각에는 돈봉투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됐으나 지금의 수사의 관행이라든지 결론에 이르는 부분들은 좀 과하다고 봐요. 과해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돈봉투든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저는 그것보다 앞서는 거는 대통령이라고 보는데요. 네.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가 대통령 맞아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원래는 국민인데 아니 예. 다른 분이 예. 행정부 다른 분, 예, 수가 다른 최고 분. 예. 권력자 그분 얘기하지 그 마세요. 이야기. 그 이야기인데 안 돼. 저는 방송하면서 이런 대통령 제가 28년 기자 생활하면서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베이비들, 이 땡땡들이라고 분명히 그 말은 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사과도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리고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 버렸어요. 넘겼어요. 그리고 방심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아주 조그만 것도 언론의 자유를 핍박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네. 보여요.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28년 기자 생활하면서 방송에서 그런 말은 못 했거든요. 한 번도. 이 땡땡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쪽팔려서 뭐 이러잖아요. 못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관해서 만약에 이렇게 쑥 나왔다고 하더라도 바로 사과할 거 아닙니까? 사과해야죠. 근데 최고 권력자가 그런 말을 하고 사과도 안 하고 그냥 넘긴 게 한 1년 지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랄지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랄지 방송인들이랄지 언론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저 정도 하면서 저렇게 뻔뻔하게 그냥 넘어가는데 나는 이만한 일 가지고 왜 심의를 받고 질책하고 그러네요. 질책하고 이렇게 되면 좀 억울한데 이건 그게 기준이 되는 거지. 사실. 공정하지 않은 거죠. 무엇이 기준이 되느냐 그걸 생각할 때 저는 대통령이 기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이재명이 기준이 될 수는 없거든. 야당 대표인데. 예. 옳은 말이에요. 예. 그건 옳은 말인데 저는 안타까워서. 예. 저도 안타까워요. 그런 측면들 그리고 사실은 이 피스범도 좀 이상하잖아. 태극기 부대 같잖아. 막 이렇게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예. 이게 장악돼 있고 억눌려져 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게 억눌려져 있다. 뭐 행정부, 뭐 사법부, 그 다음에 언론까지 억눌려져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저 EXX 그거 있잖아요. 쪽팔려서 예.
법원 판결을 보면 바이든 날리면은 감정 불가예요. 그렇죠. 근데 감정 불가인데 이거를 보도를 정정 보도를 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게 가려져야 정정 보도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제가 논평 한번 썼는데 이 XX는 감정이 됐어요. 컴퓨터 됐지. XX라고 한 게 맞아. 그리고 욕을 했어요. 배현진은 안 했다고 그러죠. 그냥 안 했다고 했잖아. 근데 대통령도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XX 그러니까. 없었다. 비속을 안 했다. 배현진 안 했다 그랬어요. 안 했다 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최소한 대통령이 본인 말에 대해서 감정이 된 사실, 이 XX에 대해서 사과해야죠. 사과해야지. 그리고 가장 문제는 뭐냐면 언론들이 침묵해요. 이렇게 억눌려져 있다는 겁니다. 전 진짜 이런 게 납득이 안 간다니까. 이게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같은 경우도 그 정도면 정황이 너무 뚜렷한 많이 거야. 나죠. 김경률 비대위원은 이거는 뭐 제가 사실은 옛날부터 잘 알지 않으세요? 잘 알지. 옛날부터 친구였고 옛날에는 술도 많이 마시고 그랬죠. 네. 근데 그분도 그러니까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로 객관적이지 않게 돼버렸어.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냥 시민보 기자랄지 뉴스타파의 보도를 꼭 쭉 보시고 검찰 수사 기록을 쭉 보시면 그냥 너무 자명합니다. 제가 보기엔. 제가 주가 조작과 관련된 취재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이 정도면 최소한 불러서 조사는 해야 돼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불러서 조사는 한번 해야지. 이거 뭐야? 제가 주가 조작 그렇게 가담했으면 지금 벌써 저는 한 수십 번은 왔다 갔다 했을 거고 압수수색도 당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뺏어갈 거고.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정인 거예요. 아주 작은 걸 수도 있지만. 일반인은 똑같은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방식과 왜 대통령 배우자의 김건희의 이 수사 방식은 달라야 되느냐. 이게 불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솔직히 창피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돼. 아무리 생각하려도. 그리고 주가 조작은 만약에 진짜로 했다면 그건 자본시장 교란형이에요. 그럼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후진국들 왜 주가 떨어지냐? PER 낮냐? 왜냐하면 불투명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해먹기 때문에. 대주주들끼리 해먹기. 이것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권 대표가 대주주잖아. 그리고 본인이 대표이사잖아. 본인이 본인 회사 주가 조작을 다른 외부 세력이랑 결탁해서 해. 그게 가장 나쁜 주가 조작이야. 그럼요. 근데 그거는 1심 판결문에 이미 나왔잖아. 나왔죠. 그러면 그게 가장 나쁜 주가 조작인데 거기에 쩐주는 맞거든. 쩐주라고 규정하는 건 맞거든. 그러면 쩐주라는 김건희 씨가 아무런 조사도 안 받아.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버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요. 예전에 국무회의선가 어디 또 대수비에서 했는지 몰라도 주가 조작을 엄벌해야 된다고 본인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럼요. 근데 왜 주가 조작 엄벌할 대상이 김건희는 예외야. 그럼 국민들이 보고 있으면 이거 너무한데? 지들끼리 다 해먹는구나. 주가 이런 조작 생각이 중에서 들거든요. 가장 악질적인 형태가 기업주가 외부 세력과 결탁해서 해먹는 주가 조작이거든요. 그렇죠. 내부 정보를.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딱 그 사건이에요. 그리고 통정매매도 한 것이고 네.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그 주가 조작 뭐 했습니까? 저게 4천만 원 손해만 봤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 가지 판결문이나 맞아요. 검찰 수사 보면 22억 정도 그쵸. 이익을 봤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윤석열 대통령 검사 출신이에요. 수사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뭐 실력은 어떨지 모르지만 기본 개념이 있다면 주가 조작이라는 것들은 손해를 보고 이득 본 게 주가 조작의 어떤 그런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여부 자체로 처벌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득을 보기 위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을 했지만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죠. 실패해서. 그렇죠. 하지만 실패했다고 처벌하지 않는다? 아니잖아요. 근데 애시당초 그때 4천만 손해봤다는 자체가 법률가로서 이미 본인의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거짓말한 것이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김경률 회계사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김경률 갑자기 마포울에 정청래랑 붙어라 그러면서 그냥 손을 들어줘 버리더라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저 어제 김경률 회계사를 잠깐 만났었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김경률 회계사가 최고위원 비대위원 회의 때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상당히 옹호하길래 또 김건희 리스크 뭐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또 얘기를 안 하고 막 그러길래 좀 방송 나가서 비판을 했더니 저는 저보고 되게 좀 차갑게 대할 줄 알았더니 되게 반갑게 막 손잡으면서 원래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 순간적으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친화력은 있구나. 정치인의 기본 자질은 되어 있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그저께 6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여기 마포를 나가는 게 어떠냐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충는데 네. 이게 될까? 어쨌든 일단 그리고 내일 586 운동권 척결을 위해서 본인이 근데 분기탱천해서 그 프레임으로 나가는 건데 네. 근데 본인도 586 운동권 아닌가? 뭐 그게 속한다고 봐야죠. 네. 근데 자기는 그렇게 막말하지도 않고 네. 그냥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건 막말은 하지 않아도 아무 말이나 하잖아요. 아니 진영 논리에 지금 빠져 있는 것 김건희 같은 게 여사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피해를 같은 치는- 게 네. 그거를 방어해줬다. 아니 그래도 김경률 비대위원이 네. 디올백 받은 거는 사죄해야 된다고 또 이렇게 좀 얘기하잖아요. 그 부분은 좀 인정해 주세요. 근데 제가 봐서는 이게 네. 그냥 네. 희생양으로 그냥 희생양? 바치는 거죠. 좀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거기에서 이기기 위한 공산이 아니라 쉽지는 그냥 않아. 던져놓고 안 나서 쉽죠. 계속해서 김경률과 정청래의 각을 세워서 뭔가 다른 어떤 선거 전반에 대한 땔감으로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땔감이에요, 땔감. 뗄까 말하자면 뭐 586 운동권 척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이렇게 보낸 건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요거와 이제 논외로 요새 이제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한동훈 비대위를 보면 금기어가 있어요. 뭡니까? 김건희잖아요. 아니, 그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말을 올리는 순간 저는 솔직히 몰래 조용히 사라진다고 봐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찬양하는 사람들은 이리 와 잘했어 이렇게 되는 그런 구조들이 있어서 아까 말한 대로 정말 이 나라의 넘버원이 누구일까 라는 좀 생각을 저 혼자 그래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래도 디올백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 국민 앞에 사죄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그래서 보면 혼났을 거예요. 아마. 약간 좀 이렇게 물고가 트인 것이 아니에요. 아마 이제 그건 아마 저는 역할극이었던 것 같고 그래도 뭐 비대위에서 이런 뭐 쓴소리 하는 사람이 있다. 역할극. 하지만 네.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을 비호하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속내는 그런 거예요. 본인도 회계사 출신이고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닐 텐데 그렇지. 합리적 사고를 못 한다는 건 이미 본인의 이제 지식인으로서의 양심을 버렸다. 아, 좀 솔직히 강하게 이해가 비판하고 싶은 거죠. 이해가 안 지난번에 그리고 사실은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에 조국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그게 이제 맞아요. 그 뭐 뭡니까 가로등 사업이랄지 뭐 이런 네. 여러 가지 국가 사업이랑 관련이 있는 것처럼 다 자료를 내놓고 뭐 그랬지만 결국은 법원에서 그거는 아니다라고 판명이 났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본인이 잘못된 아주 그때 당시에 허황된 주장을 해버렸는데 그러면서 사람을 그걸 뭐 거의 무슨 뭐 정치 자금 예. 마련하는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갔는데 거기에 관련해서는 또 사과도 안 했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객관화가 많이 지금 그 이후에 급속히 결여돼 가고 있다. 특수부식 사고를 하는 거예요. 네. 어. 본인 끝을 딱 정해놓고 본인이 너는 판단을 나빠야 굉장히 돼. 잘못했거든. 그것도 저는 사모펀드에 관해서 제가 그 조국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을 제가 비판을 안 했으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뭐 좀 쪽팔리지. 네. 하지만 저는 적당한 비판. 그때 하셨죠. 사모펀드를 가입한 거는 그 자체가 민정수석으로서 좀 부적절하다. 그렇죠. 나 같으면 잘못됐죠. 안 했다라고 오프닝으로 말했어요. KBS에서 제일 빨리 비판을 했을 거예요, 그러셨죠. 제가. 저도 당시에 개인적으로 네. 같은 생각이었어요. 네. 그런 처신은 부적절하다. 그 처신 자체는 부적절하다. 근데 그 나중에 막 이렇게 언론에서 조선일보나 뭐 김경률 회계사나 이렇게 했던 팩트들에 관해서는 그게 팩트가 아니었고 그랬으면 좀 사과를 해야지. 사과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국과 관련해서 할 말이 많은데 오늘은 오늘은 네. 주제가 예, 아니라서 오늘 다른 주제로 가시죠. 이게 네. 이재명 그 의원 지역구에는 또 원희룡 네. 의원을 공천한다는 것 이것도 가능한가요? 그 아니, 원희룡이 이길 수 있어요? 아 이게 어렵죠. 이것도 아까 말한 대로 희생양 아니야? 이렇게 되면? 재물이죠. 생량이다. 근데 김경률 회계사나 원희룡 전 장관은 네. 본인이 다 그래요. 내가 나가가지고 그냥 돌덩이 치우겠습니다. 그냥 뭐 제가 술 한 잔 술이 식기 전에 와가지고 승리의 기쁨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본인들의 강력한 의지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김경률은 그렇다 쳐. 원희룡은 대선 후보잖아. 본인 네. 생각이 좀 확실히 이겨야 뭔가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 있을 거 근데 아니야. 아름답게 아깝게 좀
야당 당대표에 대해 도전해서 졌어? 그래도 좀 의미 있는 패배가 아니냐. 그럼요. 라는 생각을 그런가? 하는 것 이게 같은데. 원희룡 전 장관은 손해볼 건 없어요. 손해볼 게 아니, 없어요. 손해보죠. 없어요. 아니, 손해볼 거. 정치적으로 왜요? 길게 봤을 때 본인은 원희룡 전 장관은 대권을 꿈꾸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제주지사도 했어, 뭐 배지도 달아봤어요. 그 다음에 장관도 해봤어요.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비호하느라고 또 사랑도 듬뿍 받아놨잖아요. 근데 마일리지가 많아. 거기에다 그 마일리지가요. 이재명 쓸 수가 없어요. 야당 대표에 도전을 해서 이기면은 아주 운이 좋은 것이고 그럴 리는 없지만 그래도 아주 박빙으로 지면 이긴 거나 다름없다. 아예 참패만 아니면 본인은 손해볼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이천경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그 총선 재보궐 경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한 10% 정도면은 한 20% 정도는 났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희룡 장관 여러 가지 이제 셈법을 하고 여기서 내가 박빙으로 지고 나는 이 희생한 이 보수의 희생양으로서 나의 지분을 챙길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은 그럴 거예요. 많아요. 그게 외부에서 이제 장수의 보기에는 없어 할지 모르지만 본인 생각에는 너무 많다. 이 정도면 나는 다음 차기 대권 후보에 반열에 오를 수 있겠구나. 이런 거라고 나는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계산이기 때문에 손해볼 장사는 아니다. 소영주 부대변님도 보좌관 생활을 좀 오래 하셨잖아요. 네. 배지를 못 단 정치인이 과연 의미 있는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 한 3년이나 남았는데 노무현 비교를 많이 하던데 네. 그 노무현 대통령이야. 처음에 배지 달고 청문회 스타로서 와 대통령감이 나타났네 라는 인정을 받았었고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부산에 가서도 출마하고 몇 번이나 종로에 가서도 네. 막 출마하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거랑 원희룡 장관과는 같은 선상에서 놓고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한동훈, 그렇지. 뭐 보수파 지역에서는 또 이준석, 홍준표도 뭐 유승민, 있지. 홍준표 이런 대권주자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배지 없이 그 4년 동안을 견딘다? 저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배지 한번 더 다는 게 본인한테 큰 의미가 없을까라고 판단한 거겠죠. 그러니까 만약 부대변님이 하이리스크 참모야. 하이리턴인 게 이재명 대표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배지보다 더 큰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대변님이 원희룡 전 장관의 참모야. 어디 출마할까? 개항 출마라고 하겠어요? 아니 참모라면 안 하죠. 안 하죠. 정신 차리세요 그러죠. 그러지만 제가 만약에 원희룡 전 장관의 입장이다, 내가 플레이어다 하면은 한번 승부수는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4년이라고 얘기했지만 불과 2년 반 정도면 장이 열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2년 반이면 이거 끝나고 나서 본인이 하기 나름에 따라서 한 1년 후야. 1년, 사실은 1년이지. 예. 왜냐면 선거를 한 1년 예. 빼버려야 되니까. 예. 그러면 그 정도 계산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여기에서 불사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폭발력을 가지고 다음 보수 정권에 내가 대표주자가 되겠다. 라는 욕심을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해가 돼요. 개인적으로. 근데 김경률 회사 같은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왜 그랬지? 그러니까 본인 인생 자체가 다 그냥 너무 꼬이는 부정당하고 것 같아. 망가지고 재물로 하다가 제가 봐서는 나중에 뭐 어디 떨어지고 나면은 그래도 이제 정권에 살았으니까 뭐 곳간에서 뭐 하나 꺼내 주겠죠. 증권거래소 이사장. 뭐 등등등등. 아마 그런 거기는 것들이 기재부 모피 아들 때문에 절대 못. 아유 지금 금감원장도 검사 출신인데 뭐. 검사 출신이 아니잖아 김경률은. 회계사 출신. 한동훈. 근데 그 대신에 김건희 여사의 이제 주가 조작을 방어를 해줬으니까 머리 갈 수 있지. 증권거래소 가가지고. 그렇죠. 방어를 해야지. 근데 저는 그런 어떤 모종의 뭐 어떤 딜이 있지는 않았겠지만 눈빛으로 아는 거죠. 선수 간에. 여기에 희생해 주면 네, 제가 잘 보답하겠습니다. 아니면 잊지 않겠습니다 정도만 해도 솔직히 정권이라는 게 지금 한 2, 3년 남았으니 자리는 차고 넘치잖아요. 저는 그런 계산이 있어서 저는 김경률 뭐 비대위원은 그냥 뭐 재물로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를 왜 하겠다고 하는지, 그러니까 김경률이나 원희룡 이 두 분이 원한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번에 총선 출마해가지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정치를 하겠다라는 거는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자객공천 이 단어 자체가 그렇죠. 있잖아요. 자객이라는 말 자체가 안 좋아. 그럼요.
가서 본인이 그 지역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맞아요. 정치권에 들어와서 내가 어떤 역할을 그렇지. 하겠다는 네. 분명한 나름대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네. 선출직이라는 그 무게감을 견디지. 그렇지. 그냥 나는 쟤를 자객이라는 게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돌덩이는 포크레인 가지면은 금방 치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 더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국가의 큰 지도자급에 그렇죠. 들어섰잖아요. 네. 뭐 인정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럼 보다 더 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 내가 잡을게요. 정청래 잡을게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저를 찍어주세요라고 호소하고 다닐 수가 있을까요? 좀 아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안 먹히는 거예요. 지금 저 한동훈은 지금 진짜 팬덤이 있어요? 있잖아요. 뭐 있어요? 위드훈이 17,000명이고 네. 팬덤이 지금 위드훈이가 회원수가 17,000명. 그 이번에 지금 전국 순회 다녔잖아요. 근데 시도당 대회란 말이에요. 네. 대부분 다 당원이에요. 근데 17,000명이 많은 건가? 솔직히? 아니, 솔직히. 실제로. 지금 시작하는데 요 정도면은 제가 뭐 한 달여 전에 예? 유튜브 개설했는데 구독자가 18만 명이에요. 예. 근데 그러면 만- 잽도 안 돼. 예, 17,000명의 회원수가 이게 많은 건가? 국민의힘 90만 당원이 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팬클럽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네. 17,000명 중에 한 명 정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게 팬- 부풀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팬덤인가? 그러니까 이게 부풀려져 있는 거예요. 예. 아니, 예를 그- 들어 언론이 계속해서 한동훈을 예. 개인사를 가지고 부풀리는데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판단하는 어떤 논평이나 언론 보도가 없어요. 오늘부터 될 거예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난번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부풀려가지고 그래서 부풀려서 사람들이 그렇죠. 정확하게 신기루를 인식하고 있는 이분이 거죠.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그냥 대통령이 돼버렸잖아요. 제가 정확히 판단해가지고 얘기했다가 완전히 큰일 났죠. 죽일 놈 될 뻔했어요. 예, 위험에 처하셨고. 생명의 위험을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지금 보면 저는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다고 저는 요즘에 아쉬움을 느껴요.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 장관을 하다가 이제 정치권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언론은 그런 이 정치권에 대한 정치인의 견제, 균형, 감시해서 계속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판단하지 않도록. 근데 제가 보면은 뭐 티셔츠가 어쩌네, 뭐 그다음에 도너츠 커피부터 시작해서 그 개인 아니 허니문기간. 개인사 자체를 쭉 하고 그다음에 17,000명 봐봐요 회원수 이게 뭐 대단합니까? 아니 그 3주밖에 안 됐잖아요. 아니 3주가 아니라 장관직을 거의 1년 얼마 정도 하면서 예. 한동훈 팬클럽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커뮤니티를 보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유입이 돼서 엄청나게 쏟아져야죠. 예. 예를 들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처럼 20만이면 한 15만, 20만 가까워 육박했다. 그러면 이건 뉴스가 되죠. 그렇지. 근데 만 몇 명 갖고도 뭐 한동훈이 잘하고 있다. 예. 역시 매력적이다. 젊은 정치. 이런 식으로 그냥 좀 이상해. 이거. 농구와 근거도 없이 네. 한비호천가를 언론에서 나는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전에 김건희한테도 그랬었잖아요. 처음에 그랬죠. 대통령 취임 초기 때 김건희 무슨 뭐 완판 뭐 맞아요. 5만 원짜리 셀럽. 이랬잖아요. 지금 어디 계시나 모르겠어요. 예. 근데 디올백은 완판이 안 되잖아. 어디 계세요? 아니 나오면 나온다고 뭐라 그러고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뭐라고 네. 도대체 아니,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디올백을 거예요. 한번 받으시고 난 뒤에 사죄해야죠. 어디 가버리셨어요. 안 아니, 나타나셔. 근데 그래도 우리 서영주 부대변인께서 네. 언론에서 막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띄워준다 이게 맞냐라고 얘기하시지만 오늘 동아일보 칼럼을 보면은 음.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제부터 시작이다. 어떻게 차별화할 거고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해서 국민적인 인정을 받을 것이냐라는 아주 냉철한 날카로운 칼럼이 보수파 언론에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조선일보도 비슷한데 근데 이렇게 했더라면 정말 무서울 뻔했다 이런 기사를 썼어요. 맞아요, 봤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을 받았어요. 받았었다면. 저도 그걸 그러면은- 받았었다면 네. 이번 총선 민주당은요 굉장히 힘든 이 그렇지. 상황이 민주당은 됐을 거다. 당했을 것이다. 그러면 비대위원장이 못 됐겠죠. 그렇죠. 네. 알죠. 그래서 시작부터 못 돼요. 동아일보 사설을 보세요. 이제부터 시작이다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좀 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아, 그러니까 이미 글로 먹었거든요. 아, 왜냐하면 시작이 잘못됐잖아요. 그렇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네. 대통령의 어떤 그 맞서서 직언을 못하고 그다음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간 뭘 해도 끝난 거예요. 그렇지.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끝났다고 보는 게 정치적인 평가 자체는 김건희 특검법 그다음에 뭐 아니 자꾸 왜 그러세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런 거를
안 받는 순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뭘 해도 끝났어요. 서용주 부대변인. 그렇죠. 저는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이치 특검이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야당이니까 도이치 특검. 장성철 소장님께서는 절대 김건희 이름을 올리면 안 됩니다. 도이치 특검. 제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한동훈 딸 그 허위 스펙 관련해서도 다 불송치가 됐는데 네. 이것도 지금 밝혀진 사실만 해도 좀 이상한 게 많던데. 이상한 게 있죠. 앱을 샀잖아. 에? 앱을 샀잖아. 그리고 컴퓨터를 그렇게 많이 본인이 뭐 설득해서 고등학생이 그렇게 많이 기증했다고 하는데 그거 사실 엄마 아빠 아니었으면 그랬을 수 있었을까? 아니 저는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상식을 떠나서요. 네. 이 경찰의 무혐의 종결을 한 거 불송치 결정한 게 되게 이유가 가관이잖아요. 1년 8개월 만에. 기관에서 답을 안 했다잖아요. 그래서 답 안 하면 답 안 하면 수사 안 합니까? 네. 그럼 묵비권 행사하면 무혐의 해줍니까? 아, 참 편리하구나. 그러면 민주당도 뭐 여러 가지 있으면은 그 관련된 기관에서 입 닫아버리면 다 불송치 결정할 겁니까? 이런 것들이 불공정한 것들이 곳곳에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윤석열과 한동훈 두 분이 그냥 한 몸 아닌가? 아니 가나에서 닮았어요. 가나에서 닮았어. 하는 행태가. 가나에서 김가민가 교수가 논문 긴가민가 교수. 네, 논문 이거 뭐 지도해주고 뭐 도와준 거 그거 회신을 안 하는데 어떻게 조사해요? 가나까지 어떻게 가요? 아이고. 어디 가나까지 가서 조사합니까? 국민의 세금을 아껴야지. 한동훈 장관은 그 죄를 지었으면 감옥을 가는 게 정의로운 나라라고 했어요. 아니 그래도 저 국민의 세금 본인한테는 왜 그렇게 관대한지 모르겠어요. 이거 너무 그러니까 이상해. 윤석열 대통령과 닮았어. 본인한테 엄청 관대해요. 이게 만약에 조국 일가 수사했던 것처럼 수사를 한번 해보고 이게 불송치다 이러면 그런 국민들이 이야기만. 이야기했지. 그러니까 최경영 앵커님 말씀이 정확하신 게요. 네. 이렇게 자신들의 여러 가지 의혹과 혐의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이중잣대, 관대한 모습 이중잣대야. 보이는 것은 네. 국민들이, 그러니까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환호는 받을 수 있지만 다수 국민들은 왜 저러지? 우리가 생각한 정권은 아니었는데 우리 이러려고 정권 교체했나? 맞아요. 이러한 갸우뚱한 생각을 그러니까 요즘에 자주 이제 인용되는 말,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라는 말이 국민의힘에 계시다가 탈당하신 분들 얘기인데 그렇죠. 국민들이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속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속고 있어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서용주 민주당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